TK그룹의 회장 권희준이 사는 성은 차가운 유리와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요새였다. 그 안의 모든 것은 마치 생명 활동을 거부하는 것처럼 완벽한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고, 복도를 따라 흐르는 것은 인간의 온기가 아닌 정교한 공기청정 시스템의 기계 음뿐이었다. 권희준은 이 거대한 무균실의 왕이자 동시에 가장 외로운 죄수였다. 그는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부드러운 실크 장갑을 끼고 생활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너머의 임원들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수조 원이오가는 인수합병 협상 테이블에서 그의 판단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로웠다. 스크린 속의 임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그는 재계의 괴물, 살아있는 신화로 불렸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고통을 알지 못했다. 타인의 피부가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을 태우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희귀병. 그의 병은 세상 모든 것과 그 사이에 투명하고 잔인한 벽을 세웠다. 회의가 끝나고 나이든 하녀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차를 내왔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소매 끝이 그의 장갑 낀 손등을 스쳤다. 아주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권희준의 몸은 감전된 듯 굳어졌다. 그는 짧은 신음을 삼키며 턱을 악물었다. 고통이 전광석화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분노가 아닌 깊고 지친 체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흔들어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이 고통은 그의 일상이었고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저주였다. 그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낡은 건물 옥상에 작은 온실 안. 윤세리는 흑투성이 손으로 화분의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공간은 생명의 활기로 가득했다. 축축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 그리고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식물들에게 말을 걸며 미소를 지었다. 권희준의 세상이 죽음의 정적을 닮았다면 그녀의 세상은 생명의 속삭임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다시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무거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다. 그녀의 작은 온실을 지키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기적.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헤매고 있었다. 변변찮은 경력의 식물학자인 그녀를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희망을 잃어가던 그녀의 눈에 기이한 채용 공고 하나가 들어왔다. 개인 동반자를 구합니다. 비밀 엄수 필수. 신체 건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 우대, 경력 무관. 설명은 모호했지만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연봉 액수였다.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비현실적인 금액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나 수상한 공고였다. 이성적으로는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장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때로 무모함이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자신의 소박한 이력서를 첨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세리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고민에 잠겼다. 수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거대한 성 안에서 권희준의 충직한 비서 김 실장은 막 도착한 새로운 지원서를 보고 있었다. 윤세리, 식물학자. 그는 지난 몇 달간 수백 통의 지원서를 검토했지만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소박한 이력서가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오랜만에 느끼는 희미한 기대감을 안고 면접 일정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충돌을 앞두고 있었다. 윤세리는 권희준의 저택으로 향하는 긴 진입로를 걸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식물이 아닌 정교한 예술작품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생명력 넘치는 그녀의 온실과는 정반대로 이곳의 모든 것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오히려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저택은 성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무표정한 얼굴의 김 실장이었다. 그는 본체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에어 샤워와 소독제로 온몸을 씻어내는 과정은 그녀에게 이 장소의 기묘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김 실장은 그녀를 거대한 서재로 안내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흙과 백, 무채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책상 뒤편에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여전히 장갑을 낀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면접은 기이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그녀의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마치 심리상담처럼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침묵이 두렵소. 혼자 있을 땐 주로 뭘 하지? 크게 아파본 적은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윤세리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꾸밈없는 대답과 따뜻한 어조는 권희준의 차가운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전혀 감명받지 않은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숨막히는 고독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돌려보낼 생각으로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서 질식하게 될 거요. 그만 돌아가시오. 그의 말에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윤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 인사를 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시작된 미세한 진동이 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근처 공사장의 발파 작업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 없었다. 고소들이 가득 꽂힌 높고 무거운 책장 하나가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그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백자 다랑아리가 미끄러져 내렸다. 권희준은 정확히 그 아래에 서 있었다. 시간은 마치 느린 필름처럼 흘러갔다.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다. 권희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버렸다. 평생을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종류의 위협은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윤세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값비싼 도자기가 아닌 사람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맨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밀쳐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서 있던 자리로 책들과 다랑가리가 굉음을 내며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서재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깨진 자기 조각 소리가 넓은 방을 울렸다. 김 실장은 회장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바닥에 넘어진 권희준의 표정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하고 순수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팔, 그녀의 손이 닿았던 그 부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곧이어 온몸을 태울 듯한 평생의 동반자였던 그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기다렸다.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세리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다치게 했거나 값비싼 골동품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며 연신 사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장갑 낀 손을 뻗었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오른쪽 장갑을 벗었다. 10년 넘게 다른 인간의 천이 닿아본 적 없는 맨살이 드러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자신을 밀쳐냈던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었다. 낯설고 아득하며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한 따스한 온기. 너무나 압도적인 감각에 그의 메마른 눈가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느꼈다. 사과를 하던 윤세리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손댈 수 없는 왕의 얼굴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 실장은 그저 입을 벌린 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여전히 윤세리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지난 10여 년간 차가운 무채색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그는 난생 처음으로 색과 소리를 경험하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웠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사용인들을 침착하게 물린 것은 김 실장이었다.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비밀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재의 문을 닫아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정신을 차린 권희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윤세리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이 밤새워 작성한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김 실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의 역할은 개인 동반자로서 이 저택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주된 임무는 그의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의 평생 치료비를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그 외에도 그녀가 휴일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아파트와 자동차가 제공될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엄격한 규칙이 따랐다. 그의 상태나 그들의 관계에 대해 외부에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조항이었다. 외부인 방문 금지, 사진 촬영 금지. 그녀는 사실상 아름답고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세리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어떤 면에서 이 제안은 지독히 비인간적이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치료제가 되기 위해 돈을 받는 셈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저택의 정원 한쪽에
자신만의 작은 온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 속에서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권위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수락했다. 윤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그녀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처음 며칠 동안 경험한 것은 초현실적인 감각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는 호화로운 스위트룸과 최고급 명품들로 가득 찬 옷장이 주어졌고 매 끼니마다 인류 요리사의 음식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저택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고요하고 외로웠다. 사용인들은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대하며 거리를 두었다. 두 사람의 첫 치료 세션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그것은 낭만적이거나 관능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임상적인 분위기에 가까웠다. 첫날, 그는 소파에 앉아 일하는 동안 그저 옆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고통을 예상하며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안도하며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를 천천히 음미했다. 또 다른 날, 그는 책을 읽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윤세리는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차가웠던 그의 피부가 자신의 천으로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눈동자 안에서 누구에게도 들켜본 적 없는 깊은 외로움과 연약함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한 거래 관계였지만 그 틈새로 진짜 인간적인 교감이 아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TK그룹의 최 이사가 긴급한 업무 협의를 위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권희준의 먼 친척벌이 되는 인물로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저택 안에 정체 모를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권희준이 그녀의 앞에서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은 모습을 목격했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최 이사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저택을 떠나며 생각에 잠겼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그녀만이 예외인 것인가? 그는 그녀를 치료제가 아닌 위협으로 간주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철옹성 같던 권희준의 유일한 약점. 그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이름은 윤세리.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저택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연약한 교감 위로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최 이사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윤세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읽으며 냉소를 지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평범 이하의 가정 환경, 병든 어머니,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그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녀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절박한 신데렐라 지망생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구슬리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내부의 소문과 직접적인 매수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택의 고참 한 여장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집안 사람이기도 한 그녀는 최 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지어내어 윤세리가 수상한 주술이나 약물을 사용해 회장님을 홀리고 재산을 노리는 요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저택의 사용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윤세리를 향한 사용인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조심스러운 존중은 차가운 경계심과 노골적인 의심으로 변해갔고, 그녀는 저택 안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사용인들의 적대감이 커져갈수록 권희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이제 정해진 치료 시간 외에도 윤세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고, 새로 지어진 온실에서 흙을 만지며 식물들과 교감하는 그녀의 모습을 자신의 서재 창문을 통해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는 자신의 무균 세상에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는 그녀에게 매료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고통의 완화라는 감정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싹트고 있었다. 권희준의 변화를 감지한 최 이사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세리가 정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틈타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처음에는 매력적인 미소로 그녀를 대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백지수표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원하는 액수를 적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오. 그 사람 같은 남자는 당신 같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아. 당신은 일시적인 치료제, 약일 뿐이야. 모든 약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지. 그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과 막 피어나는 감정을 짓밟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윤세리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천박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최 이사님, 이사님께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인가 보죠. 그렇게 사는 건 참 외로운 방식일 것 같네요. 저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백지수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녀의 그 저항은 최 이색의 그녀가 만만치 않은 적수임을 각인시켰다. 윤세리는 권희준에게 최 이사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의 짐을 더해주고 싶지도 스스로를 나약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건과 사용인들의 냉대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이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이 적대적인 저택 안에서 유일한 위안을 얻기 위해 권희준의 곁을 찾았다. 공유된 고립감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감지했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더욱 보호하려 들었다. 그날 밤 서재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책을 읽던 중 권희준이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저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필요가 아닌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첫 번째 접촉이었다. 그는 온실에서의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진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당신의 정원을 이곳에 가져와 주어서 고맙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순간 윤세리는 자신이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치료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권희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권희준과 윤세리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이제 그들의 신체적 접촉은 더 이상 어색한 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포옹이 되었고, 고요한 저녁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맞잡는 손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권희준은 처음으로 장갑을 벗은 채 그녀의 온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어린 허브 묘목에 흙을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는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은 그에게 잊고 있던 생명의 경이로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피상적인 안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 병이 발병하기 전에 짧았던 행복과 그 이후의 길고 긴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가족과 식물을 통해 세상을 배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끈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은 더욱 선명해졌다. 왜 그녀만이 유일한 예외인가? 이성적인 사업가인 권희주는 이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주치의를 맡아온 유전학 분야의 권위자 안 박사를 저택으로 불렀다. 안 박사는 두 사람의 현상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전문적인 호기심을 불태우며 두 사람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면역학적 상호작용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했다. 윤세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검사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닌 권희준을 위한 완전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자신의 몸이 그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검사든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다. 권희준은 자신을 위해 복잡하고 고된 검사 과정을 견뎌내는 그녀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안 박사는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했다고 말했다. 권희준과 윤세리, 두 사람의 면역 체계에서 극도로 희귀하고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 마커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안 박사의 가설에 따르면 권희준의 질병은 외부의 모든 생체 물질에 대해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세리의 몸에는 그와 완벽하게 동일한 고유 마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면역 체계는 그녀의 접촉을 외부의 침입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였다. 안 박사는 이처럼 복잡한 마커가 우연히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 형질이 아니라 외부의 특정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다가 이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에 대한 내용을 20여 년 전 파산한 어느 제약회사의 낡은 연구 논문에서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회사의 이름은 바이오신 이노베이션이었다. 바이오신 이노베이션. 그 이름은 윤세리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게 했다. 식물학자이자 연구원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그 회사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 댁 다락방에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와 유품들이 담긴 상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권희준은 김 실장에게 TK그룹과 바이오신 이노베이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들의 탐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왜 그녀만이 그를 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었다. 무엇이 우리 두 사람의 가족을 연결하고 있는가라는 그들의 과거를 향한 거대한 물음이었다. 그날 밤, 윤세리는 어머니의 집 다락에서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권희준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은 TK그룹이 과거에 바이오신 이노베이션이라는 작은 바이오 벤처 회사에 투자했던 기록이 담긴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의 과거가 현재와 충돌하며 진짜 치료법에 대한 희망이
처음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탐정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으며 이마를 찌푸렸다. 보고서에는 윤세리가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상자를 뒤지고 있으며 권희준 역시 바이오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과거의 유령을 추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이사. 그 역시 바이오신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진실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소문이나 매수로는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권희준을 혼란에 빠뜨리고 윤세리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파괴할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악명 높은 온라인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은둔의 TK그룹 권희준 회장, 정체불명의 여인에게 감금되었나. 기사에는 저택 정원을 거니는 윤세리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흐릿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그녀를 수상한 주술사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병든 재벌 총수를 민간요법이나 흑마술 같은 것으로 홀려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대중의 호기심에 불을 지핀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고 TK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 이사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TK그룹은 현재 독일의 한 기술 기업과 중요한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높은 직위를 이용해 조작된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 초안을 독일 측 법무팀에 유출했다. 마치 TK그룹이 그들을 속이려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는 또한 권희준의 병이 그의 정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모욕감을 느낀 독일 기업은 즉시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계약 파기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두 개의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권희준을 덮쳤다.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언론 스캔들과 인수합병 결렬 소식을 보고했을 때 권희준은 극심한 압박감에 휩싸였다.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그의 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몸의 바늘이 돋아나는 듯한 희미한 환상통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병이 다시 악화되고 있었다. 윤세리 역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보았다. 스스로가 대중에게 괴물이나 사기꾼으로 비치는 것을 보며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세계를 떠나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주는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온실로 달려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고통과 압박감 속에서도 비틀거리며 온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저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소. 그들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아니까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요. 온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순간 그가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는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의 믿음에 감동한 윤세리는 눈물을 닦고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두 개의 전선에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도 두 개의 전선에서 방역해야 해요. 그녀는 기업 인수합병 문제가 더 시급하고 실질적인 위협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식물 생화학에 대한 낡은 연구 노트를 떠올렸다. 그녀는 독일 기술 기업에 그들의 기술과
TK그룹에 숨겨진 바이오테크 기술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제안을 하자고 역설했다. 위기는 그들을 진정한 전우로 만들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함께 미래를 위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권위준의 거대한 서재는 더 이상 고독한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작전실로 변해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들이 가득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금융정보가 흘러갔다. 평생을 묵윤 상태로 유지되던 공간이 처음으로 공유된 목적의 뜨거운 에너지로 채워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은 쇠약해졌지만 권위준의 정신은 윤세리의 존재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옆에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닌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었다. 권위준은 윤세리를 완벽하게 신뢰했다. 그는 그녀에게 바이오신과 연결된 TK그룹의 휴면 바이오테크 부서를 포함한 모든 기밀 연구개발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윤세리는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낡은 노트와 TK그룹의 기술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복잡한 과학기술의 세계 속에서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마침내 그녀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독일 기업은 산업용 화학물질을 위한 나노전달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와 TK그룹이 묻어두었던 특허는 식물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세포 재생에 관한 것이었다. 윤세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독일의 나노 기술과 TK의 유기 화합물 기술을 결합하여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전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인수합병 계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가치 있는 구상이었다. 권위준은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그녀의 아이디어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잡한 재무 모델링과 기업 전략을 담당했고, 그녀는 과학적 비전과 윤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치열하게 협력했다. 이 강도 높은 협업 과정을 통해 그들의 직업적 존중은 어느덧 깊은 애정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그들은 언론 스캔들에도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권위준은 은둔 생활을 깨고 생애 처음으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언론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화면에 나타난 권위준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침착했다. 그는 저속한 루머에 대해서는 이런 방우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인수합병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고 곧바로 훨씬 더 야심찬 TK 바이오메드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윤세리를 소개했다. 주술사나 동반자가 아닌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석과학 고문이자 뛰어난 식물학 컨설턴트로서 말이다. 그는 그녀를 둘러싼 의혹의 프레임을 깨부수고 그녀를 회사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구성했다. 이 영리한 한수는 순식간에 여론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초의 이사는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을 고립시키려던 그의 계획은 완벽한 역효과를 낳았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뭉쳐버린 것이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작전실에는 피곤하지만 흥분된 기색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새로운 제안에 흥미를 느낀 독일 기업은 즉시 새로운 회의를 요청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권희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윤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요. 그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의 성공으로 비즈니스 위기는 잠잠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공유된 승리감과 서로에게 확인한 감정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친밀감을 불어넣었다. 이제 그들의 과거를 향한 여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처럼 시작된 그들의 인연의 기원을 찾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실한 순례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윤세리는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찾아온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식물 표본들, 그리고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연구 일지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복잡한 식물 도해와 화학식, 그리고 아버지의 고뇌가 담긴 개인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열정적이었던 연구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이었다. 일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20여 년 전 아버지가 바이오신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기록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획기적인 연구에 대해 뜨거운 열정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희귀 난초에서 추출한 재생화합물을 이용해 범용 면역 안정제를 개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구 파트너이자 뛰어난 면역학자인 권민혁 박사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김 실장의 도움을 받아 TK그룹의 낡은 자료 보관소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바이오신에 대한 과거 투자 파일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파일에 첨부된 핵심 연구 인력 명단에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했다. 수석 면역학자 권민혁 박사. 그는 수년 전 불의의 실험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권희주는 그 옆에서 파트너의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수석 식물학자 윤태섭 박사, 바로 윤세리의 아버지였다. 윤세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지를 읽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일지의 내용은 점점 개인적이고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권민혁 박사의 어린 아들이 선천적인 중증 면역 결핍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것은 바로 권희준이 앓고 있는 병의 초기 형태였다. 그리고 어느 주말 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딸 세리를 연구소에 데려갔다고 적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끔찍한 사고에 대한 기록이 이어졌다. 실험실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어린아이가 그 물질에 직접 노출되었다. 일지의 내용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다급해졌다. 아이들의 상태는 위독했다. 절망에 빠진 두 명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의 프로젝트 키메라 시제품 혈청을 아이들에게 주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일지는 그 직후의 상황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그들의 면역 체계는 혈청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그리고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두 아이는 동일한 생체 신호로 다시 쓰여진 것이다. 윤세리가 충격적인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을 때 권희준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건넸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비공식적인 인체 실험에 대한 소송과 스캔들을 두려워한 회사가 프로젝트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며 관련자들을 침묵시킨 완벽한 은폐 공작이었다. 그들의 기적적인 만남은 마법이 아닌 두 아버지의 필사적인 사랑이 낳은 잊혀진 과학이었던 것이다. 일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이방인이 아니었다. 잊혀진 비극과 숭고한 부성애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였다. 이 새로운 진실은 그들의 유대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수준으로 깊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한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진실을 은폐하고 권위준을 수년간 고통 속에 방치한 자들이라는 새로운 복수의 대상을 갖게 되었다. 권위준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서재에 모인 그와 윤세리 사이에는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초의 이사의 사업방해 공작을 막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20여 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바이오신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억울하게 희생된 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그들은 최 이사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라 그 거대한 음모의 핵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사회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던 중 윤세리의 날카로운 눈이 독일 합병건의 위조 계약서 유출 경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데이터는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유출되었지만 그 최초 발신지는 한 유령 회사로 위장되어 있었다. 권위준은 그 회사 이름을 알아보았다. 20여 년 전 TK그룹이 파산한 회사들의 자산을 인수할 때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그 인수 목록에는 바이오신 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권위준은 즉시 CEO 권한으로 그 페이퍼 컴퍼니에 봉인된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근했다. 암호화된 파일들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바이오신 사태의 원본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비공식적인 치료 시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폐 공작에 대한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모를 승인하고 프로젝트의 연구 폐기를 지시한 책임자의 서명란에는 당시 인수팀에 젊고 야심 넘쳤던 관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최 이사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내부 메모였다. 최 이사는 바이오신 인수 후 키메라 프로젝트의 연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문제와 높은 위험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며 연구 자료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권위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싹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짓밟아 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위준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최 이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이 자리가 결렬된 독일 합병건에 대한 문책의 자리가 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권위준의 불안정한 상태 탓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권위준은 합병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두 남자의 낡은 흑백 사진을 띄웠다. 권민혁 박사와 윤태섭 박사였다. 그는 바이오신과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윤세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지를 근거로 20여 년 전 실험실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와 자신과 권위준을 연결시킨 운명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의장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마지막으로 권위준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최 이사의 서명이 담긴 바이오신 내부 보고서와
키메라 프로젝트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라고 지시한 메모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의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계획, 즉 치료법을 숨기고 권희준이 죽기만을 기다려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 최 이사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단순한 기업 사보타주를 저지른 범죄자를 넘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한 아이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비정한 악마였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부인했지만 스크린에 떠있는 디지털 증거 앞에서 그의 발악은 공허할 뿐이었다. 다른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해임과 형사고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쳐 무너져 내린 최 이사를 연행해 갔다. 최 이사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역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권희준과 윤세리는 연인이나 사업 파트너를 넘어 마침내 아버지들의 유지를 받들어 정의를 실현한 자녀로서 함께 서 있었다. 과거의 무게는 이제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다. 전투는 끝났고 그들은 승리했다. 최 이사가 사라진 후 TK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권희준과 윤세리는 과거의 비극 위에 새로운 희망을 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남긴 잊혀진 연구, 프로젝트 키메라를 부활시키기 위한 TK바이오메드 이니셔티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권희준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고 윤세리는 수석 연구 고문으로서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았다. 그들의 공동 목표는 단 하나, 권희준의 완전한 치유이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의학의 개척이었다.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밤샘 연구와 끝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권희준과 윤세리는 안 박사를 비롯한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들은 아버지들이 남긴 낡은 자료를 현대의 기술로 재해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이 고된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을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로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들은 안정화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권희준은 첫 번째 임상 대상자가 되어 치료를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장갑 없이 부드러운 직물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안 박사와 짧은 악수를 고통 없이 나눌 수 있었다. 그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모든 작은 순간들은 권희준과 윤세리에게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권희준은 윤세리를 저택 정원에 있는 그녀의 온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었다. 한때 그의 무균 감옥이었던 공간에 그녀가 만들어낸 생명의 세계. 온실 안은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특히 프로젝트 키메라의 기반이 되었던 희귀 난초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난초 앞에 선 윤세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은 나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소.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나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난초 넝쿨이 섬세하게 조각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버지들의 영혼은 내 몸을 구했지만 당신은 내 영혼을 구했소.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윤세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감동을 담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에필로그 2년 후 TK 바이오메데어는 희귀병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희준과 윤세리는 치료제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제 권희준은 더 이상 장갑을 끼지 않았다. 그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다. 연설을 마친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인파 속에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의 아내, 윤세리였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평범한 그 행위가 그들이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미래였다.